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의 조사 결과가 이제 빼곡하게 담겨질 겁니다. 자, 조사 일시는 2020년 9월 29일. 지역 담당자는 박희재. 자, 조사 지역은 사당역입니다. 자, 그래서 사당역 1번 출구, 5번 출구, 7번 출구, 13번 출구. 자, 이렇게 조사되었어요. 요게 이제 조사 장수죠. 자, 그랬더니 심플이 5개, 에세 10개, 디스 15개. 뭐 이렇게 조사가 됐겠죠. 버지니아 7개, 샬렘 5개, 뭐 던힐 10개. 그렇게 해서 요 소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총계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점유율이 뭐 7%다, 3.1%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담배꽁초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자, 책임 구역별, 그 다음에 지역 환경별, 업태별, 담배인상공사의 브랜드, 그 다음에 경쟁사, 주로 이제 외국 제품들이죠. 그래서 전체의 국산 점유율과 외산 점유율, 그 다음에 각각의 환경별, 업태별 분석 결과가 이와 같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표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양식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표, 총 상권 내 인구, 흡연 인구, 주요 교통시설, 도시개발, 그래서 이런 항목 예시별로 자, 이와 같은 상권 분석 자료를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양식을 한번 채워본 사람하고 채워보지 않은 사람하고 시장을 보는 안목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살면서 앞으로 담배 장사를 할지 배추 장사를 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지 모르겠으나 살면서 이 양식을 한번 채워봤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자, 상권 분석표 두 번째 예시예요. 자, 이거는 서초구에서 조사한 자, 거주 인구 40만 명, 유도 인구 170만 명. 그래서 상권 내 특징은 여자가 많으며 뭐 경제활동 인구는 어쩌고, 자,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교통시설, 터미널, 주요 유동인구, 그래서 일반 판매자원 몇 개고, 자, 이런 상권 분석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조사 테마는 뭐든지 좋아요. 여기는 담배꽁초인데 뭐 이를테면 라면도 좋습니다. 라면은 대세가 신라면, 그 다음에 진라면, 그 다음에 삼양라면. 이 한때는 삼양라면이 대세였는데 어느 순간 신라면이 대세가 됐어요. 이 삼양라면은 그냥 라면 하면 삼양라면이었는데 요새 신라면한테 정권이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석표, 소속 내 주요 입지 정보, 방배 본동, 카페 골목이 마켓시어가 우리가 10%다. 방배 본동 일대는 전체 15%다. 고속 터미널 주변에는 20%다. 그럼 요인이 뭐냐? 신세계 백화점과 LG 백화점, 킴스클럽 3개의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는 곳이다. 고속터미널과 함께 지하철 2개 노선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다. 자, 그런데 왜 다른 지역보다 여기 마켓시어가 높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면 다른 지역을 이 지역에 버금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이 하나의 모델이 되게끔 그렇게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 상권 지도입니다. 상권 지도는 경제활동상 시장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까 예를 본 일본의 W사의 그런 예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상권 지도를 작성해야 되는가? 이것은 판매 시장의 규모, 경쟁사의 판매력, 그 다음에 상권의 이런 전개 방향을 파악해서 시장 활동 영역을 최적화합니다. 취약 지역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조사 모집단과 표본 점포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RM 간 구역 인계 인수 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에 대한 시장 활동 전략 실업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지도 작성 단계입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점, 구역 단위의 지도를 입수한다. 이게 기본이죠. 왜 작성 목적을 확인한다. 요새 뭐 이 지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이버에 치면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단계. 현지 답사를 통해 기초거래처 현황 조사표하고 지도상의 지형 지물을 확인합니다. 역시 걸어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단계. 자, 지도상의 주요 지역 환경을 구분해 줍니다. 인구 밀집 지역, 야간, 주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색깔을 구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지점과 역, 터미널 등의 지역이 명시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 쇼핑몰, 주요 건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합니다. 주요 판매점을 표시합니다. 자, 이와 같이 완성 단계. 지도의 일련 번호와 해당 지점명을 작성합니다. 유지 보완이 쉽도록 파일링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자, 상권 지도 작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 소득 분포, 지역별 교육 수준 분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C지역 소득 수준 평균 139만 원, B지역 128만 원, A지역 158만 원, D지역 154만 원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소득 분포 C지역 자, 대졸 가장, 대졸 주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지역별로 이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가? 이 상권 지도를 보면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들여다보고 만약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사가 미비한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가 조사를 한다. 조사하고 조사해서 답이 보일 때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확신이 난 선후에 시작해도 사업은 늦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관리입니다. 이제 유통이죠. 유통, 플레이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합니다. 상품, 화폐, 유가증권 등이 경제 주체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이전하는 상태를 우리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당신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 유통이죠. 그 대신 돈이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옮겨졌으므로 반대로 내 주머니에 돌아오는 게 있겠죠. 이것이 이제 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유통 경로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 또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상호 의존적인 조직. 이것이 유통 경로.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반 도구 또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유통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표적시장의 소비자에게 적절한 시간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적절한 수량으로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유통기능이에요. 유통기능. 그래서 이 유통이야말로 가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통에 이기는 자가 최종 성자가 됩니다. 자, 유통 경로의 기능입니다. 첫째, 교환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결국은 나는 돈을 지불하고 뭐가 와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오죠. 그 다음에 거래의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 구색의 불일치가 완화가 돼요. 결국 부족한 것들은 돈을 주고 뭐 채우고 넘치는 것들은 팔게 됩니다. 그러면 평준화되게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유통 경로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통 경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동 목표가 없이 의사결정과 통제 활동이 개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수직적인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유통 기능의 중복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일관된 판매 활동의 결여, 주먹구구식의 제품 유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자 사이에 경제 순환이 지연되고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수직적 통합이 된 유통 경로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 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 일치 조성시킴으로써 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서 소위 말하는 유통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경로의 수직적 통합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상황 속에서 가격 안정의 필요성, 그다음 유통 비용의 절감, 경쟁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기업 및 상표 이미지의 제고, 목표 이익 확보, 경로 내에서 유통 지배력의 획득 등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회사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서비스하고 이 거의 조직 체계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그 유통 경로와 수직적 유통 경로 수행 기능상의 차이. 자, 전통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전통적 마케팅 시스템은 제조업자에서 도매업자로 갑니다. 도매업자에서 소매업자로 가요. 그래서 제조업자는 디자인, 제조, 상표, 가격, 판촉, 판매 다 가지고 있어요. 도매업자는 구매, 판촉, 진열, 판매, 배달, 금융.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구매, 재고, 진열, 판매, 배달, 금융 이런 게 들어가죠.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유통 구성원이 이와 같이 겹쳐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래서 디자인, 제조, 상표, 가격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오버랩돼요. 그래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최적화되는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통망 관리입니다. 유통망은 뭐냐? PRM이라고 합니다. 즉,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통망 관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파트너라는 것은 기존의 유통망, 즉 대리점, 지점, 지사 등을 본사의 하위 구조가 아닌 파트너로 격상시킨 거예요. 이 그 지점은 뭐예요? 예하 부대죠. 파트너는 뭐예요? 동반자입니다. 수직적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등장했고 결국 PRM, 즉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는 본사 입장에서 유통망을 관리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RM은 CRM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그렇죠? 그래서 구축 방안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통점이나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런 이야기죠. CRM은 고객에 관해서 다이렉트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PRM은 유통망을 통해서 고객을 접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를 하고 싶을 경우에 유통망을 관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통망도 관리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게 되는 이런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PRM을 구축할 경우에 주문 에러가 감소되고 재고가 감소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정보 획득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효과도 겸해서 볼 수 있으니 그 양수 겹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물동 관리입니다. 물동이 뭐예요? 물자가 유동하는 양, 물동량이라고도 합니다. 물자가 유동하는 양. 자, 물적 유통이란 뭐냐? 자,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제품 이동에 사용되는 주문 처리, 그 다음 창고, 보관, 수송 등의 활동의 집합을 우리가 물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산지부터 사용자까지 그 물자와 최종 상품의 물적 흐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물적 유통관리라고 합니다. 자, 물적 유통의 목적은 양질의 제품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최소 비용으로 전달하는 자, 이런 행위를 우리가 물적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 또 비용 최소화, 이거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다량의 재고 보유, 빠른 수송, 다수의 창고 보유 등을 요구하는데 이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반대말이에요. 재고는 낮아야 되고 수송 비용은 더 절감돼야 되고 창고는 줄여야 됩니다. 이러면 서비스 수준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물적 유통 비용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총괄적인 물적 유통 시스템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의 최적화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물적 유통 시스템의 구조. 자, 제일 첫 번째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문을 받으면 우리 창고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에서 불출을 하죠. 불출을 하면 수송을 하고 이게 고객한테 다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적 유통 목적이 설정이 되면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적 유통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작게는 회사 내의 공장에서 물건을 출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마존이나 중국의 화웨이 뭐 이런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규모 그 기업에서는 이런 유통은 그야말로 예술적인 거예요. 전체의 어마어마한 창고에서 전 세계의 고객에게 어떤 것들은 비행기로, 어떤 것들은 배로, 뭐 그냥 이 수송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춰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그런 유통혁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문 처리. 고객의 주문으로부터 시작되고 기업과 고객은 주문 처리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상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컴퓨터로 주문 선적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순환 과정에서는 자, 기업이 주문을 받은 후에 어떠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이죠. 고객의 신용 검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재고 조사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소요 시간은, 생산부서의 새로운 생산 요구에 대한 처리 시간은, 판매 관리자가 현재 판매에 대해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 기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 결정이에요. 자,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주기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돼요. 그 보관하는 장소를 창고라고 하죠. 그래서 물량의 시기의 차이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고객이 주문을 하고 이제 주문받고 나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고객한테 납기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고객은 이거 기다리지 않아요. 돈 주면 바로 살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왜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관 비용은 기업이 감내해야 될 필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결정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림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여기서 요 직선이 단위당 재고 보유 비용입니다.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해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은 이렇게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단위당 주문 처리 비용이에요. 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당 주문 단가는 주문 처리 비용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 비용은 요 단위당 재고 비용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주문 처리 비용을 B라고 할 때 총 비용 T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비용과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의 재고 보유량, 요 재고량이 요게 적정 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결정하는 원리는 단위당 주문 처리 비용과 단위당 재고 비용이 그 합해지는 총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요 점과 만나는 요 점이 적정 재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이에요. 수송.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수송 수단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철도입니다. 전체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쌉니다. 석탄, 모래, 광물, 농산물 이런 것들은 부피가 큰 제품을 수송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수송 수단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일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 부산에서 실은 화물이 쭉 올라와 가지고 이쪽 거쳐 가지고 낮은 선봉에서 러시아로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요선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연결이 안 된 게 여기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여기만 연결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부산이면 요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일본에서 여기 부산까지만 오면 여기 철도 수송이 가능한 거예요. 철도.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지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이라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집단이 여기에서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상 운송입니다. 그래서 모래, 곡물, 원유, 광물 이것도 부피가 크고 저렴한 그런 수단이에요. 근데 속도가 느려요. 배로 가면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다음에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이에요. 트럭은 이 점차 비중이 증가되고 있어요. 시간 계획에 있어 상당한 신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거리 수송, 국내 운송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이거는 석유나 화학물질을 생산지에서 시장으로 운반해주는 그야말로 전용 운반 수단이죠. 석유 제품을 해상 운송하는 것보다 운임은 비싸지만 기차보다는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자사 소유의 제품만을 수송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 투자비, 설치비가 대단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항공 운송입니다. 운임이 가장 비싸지만 속도가 생명일 경우에 이럴 때는 항공 운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비행기를 안 타요. 외국 여행이 제한돼요. 지금 비행기의 대부분 항공사 수입이 바로 화물입니다. 화물.
그래서 이 여객기를 화물 운송으로 개조를 한다고도 합니다. 개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는 방법은 대단히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의 또 하나의 실습 양식입니다. 이것은 그 관할 구역의 명칭, 그 다음에 거주인구, 유동인구, 상권 내 특성, 상권 내 커피 소비량. 그래서 이런 얘는 여기는 커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이템은 자유의사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석표입니다. 자, 이런 양식은 우리 본문에서도 제시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분류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교통시설 판매점 정보, 그 다음에 분류. 이것도 본문에 동일한 양식이 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그 실습 중에서 첫 번째 과정 유통관리의 그 대략적인 상황을 대략적인 이론을 그 살펴봤고, 그 여러분들은 그 실습 시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의 아이템을 샘플로 잡아서 꼭 그 양식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하려면 베낄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한번 그 발품을 팔아서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가상의 그 상황을 설정하고 작성을 해 나가셔도 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